이 이야기는 어둠과 빛의 교향곡이다. 정의가 절대 권력과 맞서고 사랑이 치명적인 음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 이것은 단순히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다. 밤 11시 47분, 세상을 삼킬 듯한 폭우가 마포대교를 때리고 있었다. 강민준 검사는 제네시스 G80의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시야는 온통 물보라로 흐릿했고 한강의 검은 물결은 다리 아래에서 분노한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는 오늘로 닷새째 야근이었다. 서류 더미에서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피로가 눅눅한 솜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재즈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프로메테스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불법 무기 밀매 카르텔. 꼬리를 잡을 만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조직. 그리고 그 정점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이름. 최진우, 유신홀딩스의 젊은 총수이자 국내 최대 재벌 가문 중 하나인 윤씨 가문의 예비 사위. 젠장. 민준이 낮게 욕설을 읊조리며 핸들을 고쳐 잡았다. 증거가 없었다. 심증은 태산 같았지만 법정에 제출할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최진우는 너무도 깔끔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처럼. 그때였다. 백미러로 새빨간 경고등조차 켜지 않은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비정상적인 속도였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트럭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의 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검사로서의 직감 혹은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 위험 신호를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다. 기그!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꽝! 지축을 울리는 충격과 함께 차에 후미가 찌그러졌다. G82 제어 불능 상태로 다리 난간을 향해 미끄러졌다. 금속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빗소리를 찢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한강으로 추락할 수는 없었다. 그는 카운터 스티어를 시도하며 필사적으로 차의 제어를 되찾으려 애썼다.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한 번 더 민준의 차 측면을 들이받았다. 꽝! 두 번째 충격. 차는 결국 난간에 처박혔고 앞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에어백이 터지며 민준의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케어헉! 화약 냄새와 빗물이 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은 안전벨트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그는 부서진 창문 너머로 덤프트럭을 찾았다. 하지만 트럭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속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처음부터 번호판도 어떤 표식도 없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고해진 후 민준의 눈이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경고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 것인가? 어느 쪽이든 상대는 선을 넘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박 수사관님, 접니다. 지금 마포대교 위인데 사고가 좀 났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언덕 위에 고립된 성처럼 서 있는 윤씨 가문의 본가. 윤서아는 3층 자신의 방 통유리창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빗줄기가 핥히고 있는 정원의 거대한 소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 방에 갇힌 지 벌써 3주째였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감금은 아니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원한다면 이 저택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최고급 셰프가 만든 음식이 시간 맞춰 배달되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세상의 어떤 사치품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완벽하게 통제된
화려한 감옥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진작에 압수당했다. 인터넷은 특정 사이트 외에는 모두 차단되었다. 저택의 모든 출입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24시간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약혼자 최진우의 뜻이었다. 세호아야.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값비싼 실크 파자마는 그녀의 연약한 어깨선을 드러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버티고 있었다. 최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피부에 독충이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또 그런 표정이군. 진우가 나직하게 웃었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약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신부의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곤란하지. 손 치워요. 싫다면. 그가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서아는 고통의 미간을 찌푸렸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서아야. 네가 지금처럼 고집을 부리면 윤 회장님은 아주 곤란해지실 거야. 아버지. 그 이름이 서아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최진우가 쥐고 있는 아버지의 치명적인 비밀. 그것이 윤서아라는 새의 날개를 꺾고 그녀를 이 새장 안에 가두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서아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건조했다. 말해봐. 다이아몬드 아니면 파리의 별장.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진우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그때였다. 아래층 거실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의 방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래층 거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 오빠, 이 와인 정말 최고예요. 서아는 눈을 감았다. 체린이었다. 최진우가 노골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신인 여배우. 진우는 보란듯이 그녀를 이 저택에 데려왔고 서아가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그것은 서아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고문이었다. 잠깐 기다려 자기야. 우리 예비 신부님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진우가 서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잘 들어 윤서아. 넌 내 거야. 네 아버지의 모든 것도 곧 내 것이 되겠지. 넌 그저 아름다운 트로피로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 간단한 역할도 못하겠다면. 그가 서아의 뺨을 가볍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두드렸다. 내 얼부수는 수밖에 없어.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가 계단을 내려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체린이 그의 목에 매달렸다. 오빠, 너무 늦잖아. 저 여자랑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길들지 않은 고양이에게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중이었지. 두 사람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서아의 귓전을 때렸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진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방 한쪽에 놓인 거대한 유화 액자 뒤로 손을 뻗었다. 벽 안에 숨겨진 소형 금고가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최진우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모은 것들. 진우의 서재에서 몰래 복사한 하드 드라이브.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 프로메테우스.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구할 담보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무기 밀매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최진우가 있었다. 서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최진우의 감시망을 피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강민준 검사, 마포대교소 의문의 교통사고. 생명엔 지장 없어 세화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깡, 민, 윤. 그녀의 뇌리에 잊고 지냈던, 아니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이름이 새겨졌다. 빗속을 함께 뛰었던 대학 시절, 정의를 외치던 그의 뜨거운 눈동자 서툴지만 진심이 담겼던 그의 고백,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매몰차게 버렸던 남자.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제네시스 G80과 구급차에 실려가는 민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문의 교통사고, 서아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최진우가 프로메테우스를 수사하던 검사를 가만둘 리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진우가 민준을 죽이려 했다. 서아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활화산 같은 분노였다. 고해진우, 그녀가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에 꽉 쥐었다. 내가 감히 그 사람을 건드려. 시간이 없었다. 최진우는 민준을 실패했으니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증거를 민준에게 전달해야 했다. 어떻게든. 서아는 창밖에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다. 탈출해야 할 전장이었다. 윤서아의 떨림은 분노로 변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민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3년 전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 그의 손을 놓았을 때 서아는 자신의 심장 일부도 함께 떼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의롭고 뜨거웠으며 가진 것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였다. 그런 그를 최진우가 건드렸다. 프로메테우스, USB가 든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식은땀인지 아니면 아까 꽉 쥐었던 주먹 때문에 배어나온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증거를 민준에게 전해야 했다. 최진우가 그를 다시 해치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서아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 모두 그녀를 가두는 창살에 불과했다. 방문 밖에는 2명의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지키고 섰을 것이다.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방 안의 태블릿은 내부 인트라넷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완벽한 감옥에서 어떻게 현직 검사의 암살 시도 배후를. 쫓는 남자에게 연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은 듯이 지내왔던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악마와의 거래는 3개월 전 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3개월 전 늦어름의 햇살이 짙은 마호간이 책상을 비추던 날이었다. 서아는 아버지 윤태섭 회장의 부름을 받고 서재로 들어섰다. 평생을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날따라 몹시 지치고 쇠약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맞은편 평소라면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던 최진우가 다리를 꼬고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신홀딩스의 젊은 대표. 최근 몇 년간 M&A 시장에서 늑대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떠오른 인물이었다. 세호아, 왔구나. 앉아라. 윤 회장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칠했다. 진우 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아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최진우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서아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느껴지는 비릿한 위선이 싫었다. 곧 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맙시다, 서아 씨. 최진우가 웃으며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가족이라니요. 세호아야. 윤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 대표가 나와 우리 그룹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 조건으로 서아 씨와의 결혼을 원합니다. 진우가 윤 회장의 말을 가로채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아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농담하세요, 아버지. 이게 무슨 농담이 아닙니다. 최진우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류철을 서아 앞으로 밀었다. 윤 회장님께서는 아마 20년 전 인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세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20년 전 윤 회장이 지금의 그룹을 일국이 전 작은 물류회사로 시작했을 때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다. 공식적으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지만 당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창고를 증축한 비리, 화재 원인을 덮기 위해 소방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 최진우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 화재로 5명이 죽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사회적 파장은 어떨까요? 윤리 경영을 부르짖던 윤태섭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면 그룹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깨깨셋까, 네요. 윤 회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 재우시죠, 회장님. 아직 심장 약 처방받으실 시간 안 됐지 않습니까? 진우는 윤 회장의 건강 상태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소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게 했다고 뭘 원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단합니다. 진우는 다시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었다. 윤그룹과 유신홀딩스의 합병, 그리고 두 가문의 완벽한 결합을 상징하는 결혼. 내가 서아 씨를 갖고 윤그룹을 갖는 겁니다. 미쳤어. 아니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죠. 서아 씨는 그저 나랑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서류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아버님은 감옥에 가는 대신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고, 윤그룹은 우리의 이름으로 더욱 번창하겠죠. 그것이 악마의 거래였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윤서아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쳤다. 그녀는 민준을 잊기로 맹세했다. 아니,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저 한때의 불장난이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오늘 민준이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아가 억지로 쌓아 올린 체념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젠장 비벼의 금이 같답니다. 강민준이 깁스를 한 왼팔을 들어 보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였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만 받고 고집을 부려 복귀한 참이었다. 계엄사님 미친 짓입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라고. 박진수 수사관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지만 민준은 손을 내저었다. 입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서 죽이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민준의 눈은 밤샘 근무의 피로가 아닌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덤프트럭은 일산의 한 폐차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되었다. 대포트럭이었고 어떤 지문이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한 전문가의 솜씨였다. 놈들이 이렇게 거칠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짚었다는 뜻입니다. 민준이 사무실 중앙에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프로메테스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불법 고성능 폭약 군용 드론 부품, 심지어 소형 미사일 런처까지. 이 물건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파악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모든 밀수품의 국내 유통 경로가 단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칩니다. 박 수사관이 에이펙스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을 가리켰다. 서류상 대표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유령 인물입니다. 자금 추적도 스위스 은행에서 끊겼고요. 전형적인 수법이군. 민준이 턱을 문질렀다. 하지만 돈은 흔적을 남기지. 에이펙스와 연결된 국내 계좌는 없습니까? 아무리 유령 회사라도 운영 자금은 필요할 텐데.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새로운 자료를 붙였다. 최근 6개월간 에이펙스에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유신홀딩스의 자회사, 또 그 자회사의 하청업체, 5단계를 거친 세탁 자금이라는 겁니다. 유신홀딩스, 민준의 입에서 최진우의 이름이 나왔다. 네. 그리고 이 자금 흐름을 최종 승인한 라인에 최진우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 곧 윤그룹의 사위가 될 남자, 계경사님. 한 젊은 검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진우 대표,
윤그룹 따님이랑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민주는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펜촉이 종이를 뚫을 듯했다. 몇 달 전 인터넷 뉴스에서 서아의 약혼 소식을 보았을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그녀가 저런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돈과 권력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적인 감정은 버려. 민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가 윤그룹 사위든 대통령 사위든 상관없어. 그가 프로메테스의 몸통이라면 우리는 그 심장을 꿰뚫어줘야 해. 민주는 부서진 G82의 잔해를 떠올렸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 수사관님,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압수수색 영장 준비하세요. 놈들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우리도 답례를 해야지. 민주는 서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지금은 그녀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한편 윤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가 자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다. 그는 서아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다. 길들지 않은 고양이라고 했던가. 조하 최진우, 고양이가 어떻게 주인을 핥히는지 보여줄게. 서아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었다. 과거 하인들이 음식이나 세탁물을 나르던 작은 승강기였다. 지금은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통로는 저택의 지하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정문과 복도만 지킬 뿐 이런 버려진 통로까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서아는 USB를 운동화 끈 안쪽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최진우는 완벽한 연기자였다. 그는 서아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턱시도를 차려입었다. 그의 손목에서는 수억여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오만한 빛을 발했다. 오늘은 VVIP 자선 경매가 있는 날이야. 그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며 방 안의 인터폰을 통해 억지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서아에게 말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물론 내 파트너는 따로 있지만 그는 비웃음을 참지 않았다. 채린 씨가 오늘 경매에 나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더군. 약혼녀에겐 미안하게 됐어. 당신 몫은 없어. 그것은 모욕이었다. 윤서아를 공식 석상에서 배제하고 정부 칭 부인 채린을 파트너로 대동함으로써 그녀의 자존심을 밖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다. 경호원들에게 말해뒀어. 당신이 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즉시 진정시키라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얌전히 있어 서아야. 내 고양이가 발톱을 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현관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채린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택이 다시 정막에 잠기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서아는 숨죽여 기다렸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정확히 30분을 더 기다렸다. 최진우는 치밀하지만 오만했다. 그는 자신이 윤서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의 서재를 넘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서아는 드레스룸의 낡은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 문을 열었다. 먼지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어둡고 좁은 수직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뒀다. 비상계단으로 사용되던 쇠부티 사다리가 차갑게 피부에 닿아졌다. 그녀의 목표는 최진우의 서재. 저택의 2층 그녀의 방이 있는 동관의 정반대편인 서관 시관 끝에 있었다. 서아는 지하 주방에서 기어 나왔다. 다행히 이 시간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대리석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하인들이 사용하는 뒷계단을 타고 2층으로 향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경호원과 마주칠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다. 마침내 서간복도에 다다랐다. 저 멀리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 한 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서하의 방 방향인 동관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최진우의 서재는 그의 등 뒤에 있었다. 서하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벽을 따라 이동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최첨단 지문 인식기와 비밀번호 키패드가 붉은 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뚫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하는 이 저택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다. 그녀는 최진우가 모르는 이 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 옆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의 낡은 벽지 뒤에는 저택을 처음 지었던 그녀의 할아버지가 만들어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서재의 거대한 책장 뒤와 연결되는 통로였다. 최진우는 이 집을 현대식으로 개조했지만 그 구조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서하는 낡은 나무 판자를 밀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울렸다. 서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다행히 밖의 경호원은 듣지 못한 듯 했다. 책장이 밀리며 서재 안이 드러났다. 최진우의 공간. 숨막히는 가죽 냄새와 그가 뿌리는 값비싼 머스크,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서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유화 뒤로 향했다. 그가 금고의 위치를 과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역시나 또 다른 키패드였다. 6자리 숫자. 서하는 숨을 골랐다. 무엇일까? 그의 생일, 아니 너무 뻔하다. 체린의 생일 그럴 리 없다. 그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서하의 뇌리를 스치는 숫자가 있었다. 20년 전 인천 물류창고 화재. 그녀는 아버지를 협박하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숫자가 아닐까.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화재가 일어났던 날짜를 눌렀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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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틀렸습니다. 2회 실패. 1회 후 경보가 울립니다. 젠장 서하는 식은 땀을 닦았다.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집착하는 것, 권력, 돈, 그리고 찬탈. 그렇다면 그가 윤그룹을 손에 넣기로 결심한 날, 혹은 유신홀딩스를 설립한 날짜. 서하가 기억하는 유신홀딩스의 창립 기념일을 눌렀다. 딸칵, 묵직한 쇠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스르르 열렸다. 서하는 안도에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금고 안을 뒤졌다. 각종 서류 뭉치와 금고에 몇 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안쪽 개인 자료라고 적힌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다. 이것이다. 서하는 재빨리 준비해온 소형 SSD를 외장 하드에 연결하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프로메테스 큐 최종 계획안 PDF,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켜져 자금 흐름도, CLSX, 밀수 루트 일람비안 인천항가오, 요체, 그녀가 찾던 프로메테스 관련 파일들이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민준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복사율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느리게 차오르는 동안 서하는 금고 안에 다른 서류들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가장 밑에 깔린 것은 법률 서식으로 보이는 두툼한 문서였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태섭 회장 특별 배임 및 불법 무기 밀매 관련 자수서 초안. 이게 뭐야?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성된 자수서였다. 20년 전 인천 화재 사건의 진실은 물론 윤그룹이 프로메테스 계획의 배후이며 모든 불법 무기 밀매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최진우는 아버지를 협박해 결혼을 승낙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프로메테스의 주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낼 계획이었다. 결혼을 통해 윤그룹의 합법적인 상속자의 남편가 된 뒤 아버지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간달,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왕위 찬탈 계획이었다.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은 피해자의 가족 서아을 위로하는 자비로운 사위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삼키려는 속셈. 그때였다. 띠링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동시에 저택 현관 쪽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벌써 경매는 자정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아직 10시도 되지 않았다. 소아는 황급히 SSD를 분리하고 금고문을 닫았다. 유화를 제자리에 걸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빠르고 망설임 없는 발걸음. 최진우였다. 소아는 패닉에 빠졌다. 비밀 통로로 돌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재에서 가장 큰 가구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밑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철컥. 서재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소아는 책상 밑에 좁은 공간에서 숨을 참았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아, 짜증나네. 최진우의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그는 책상 의자에 주저앉는 듯 했다. 서아는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끝을 몇 인치 앞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니, 경매 중간에 나왔어. 체린이 그 계집애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그래, 멍청한 년. 다이아몬드 하나 사줬더니 좋다고 난리더군. 그는 서랍을 여는 듯 했다. 그것보다 윤태섭 영감이 오늘 좀 이상했어. 합병 회계 자료를 보자고 하더군. 눈치챈 건가? 서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걱정 마. 어차피 약혼식만 끝나면 그 영감은 말할 기회도 없을 테니까. 최진우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자수서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해.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가 방금 서아가 본 그 자수서를 확인 사살한 것이었다. 알았어. 끊어. 아, 강민준, 그 자식은. 서아는 숨을 삼켰다. 트럭으로도 안 죽어 질긴 녀석이군. 좋아. 플랜 B로 가.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혹했다. 그래. 사고는 이제 진리니까. 더럽고 확실한 걸로. 뇌물 같은 거. 검사놈들은 명예가 생명이니까. 깔끔하게 처리해. 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고양이 서아는 잘 있겠지. 하긴 그 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불을 껐다. 문이 닫히고 다시 잠금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으로 토악질이 났다. 그는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민준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서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의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SSD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유일한 무기였다. 서아는 방 안에 인터폰을 눌렀다. 하인들을 부르는 벨이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몇 분 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늙은 가정부 오 집사가 물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안 세게. 서아는 오 집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SSD를 쥐어주었다. 오 집사님, 제 목숨이에요. 오 집사의 눈이 커졌다. 아무도 모르게 이걸 강민준 검색에 전해주셔야 해요. 오 집사 오복순 여사는 윤 가문에서 40년을 일했다. 그녀는 윤서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첫걸음마를 도왔으며 강민준이라는 청년 때문에 웃고 울던 아가씨의 10대 시절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런 아가씨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신의 손에 USB 하나를 쥐어주며 목숨이라고 했다. 오 집사는 두려웠다. 최진우 대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 저택의 사용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가씨의 눈에 서린 절박함은 그 두려움을 능가했다. 다음날 새벽 5시 오 집사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저택을 나섰다. 경호원들은 늙은 가정부가 식자재를 사러 나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심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섰다. 제요. 강민준 검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민원실 직원은 꾀죄죄한 행색의 노파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성함이? 약속은 무슨,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사위가. 오 집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웠다. 아가씨가 신신당부했다. 절대 윤서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저 억울한 민원인처럼 행동하라고. 그때 마침 깁스를 한 팔로 출근하던 민중과 박진수 수사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검사님. 오 집사는 민준의 팔을 와락 붙잡았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아가씨를 데리러 왔다가 저택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돌아서던 그 청년이었다. 계엄사님이 강민준 검사님 맞죠? 아이고, 내 신세 좀 한탄해 봅시다. 이것 좀 보시라니까요. 오 집사는 시장 바구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우리 사위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예요. 꼭 좀 봐주세요, 네. 민준은 직업적 본능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오 집사가 그의 손바닥 안으로 작은 USB 하나를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녀의 거칠고 떨리는 손이 민준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계엄사님,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럿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노파의 눈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공포와 간절함이었다. 박 수사관님, 이 어머님 제 사무실로 모시죠. 10분 후 특수부 임시사무실, 본래 사무실은 사고 이후 폐쇄되었다. 민준은 USB를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오 집사는 박 수사관이 내어준 차를 마시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클릭. 화면 가득 암호화된 파일들이 쏟아졌다. 이건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가장 먼저 프로메테스 최종 계획안을 열었다. 불법 무기 밀매, 리스트 밀수 루트, 접선 장소 그리고 고객 리스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다. 국내 조직폭력배는 물론 해외의 분쟁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윤태섭 회장 특별 배임 및 불법 무기 밀매 관련 자수서 초안. 민준은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협박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계획서였다. 최진우가 윤태섭 회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렇다면 윤서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약혼녀. 최진우가 그녀를 살려둘 리 없었다. 젠장. 민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깁스한 팔이 울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오 집사를 돌아보았다.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오 집사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가씨가, 서아 아가씨가 주셨습니다. 검사님만이 아가씨와 회장님을 구할 수 있다고. 윤서아,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증거를 직접 손에 넣었다는 말인가? 민주는 당장이라도 윤가 저택으로 쳐들어가 그녀를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최진우를 칠 명분이 아직 부족했다. 이 USB가 윤서아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최진우는 그녀를 즉시 해칠 것이다. 어머님 아가씨와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휴대폰. 없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방에 갇혀 계신 지 오래입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노트북을 뒤졌다. 서아가 이렇게 치밀한 증거를 넘기면서 연락책을 마련해두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때 파일 리스트 구석에서 남산 바을깔 포토 JPG라는 이름에 깨진 이미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파일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미지 파일 내부에 텍스트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남산 도서관 3층 인문학 서가. 만약 온다면 내가 선물했던 그 시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대학 시절 서아가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사주었던 낡은 카시오 시계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오 집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가씨에게도 저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최진우가 어머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박 수사관을 불렀다. 박 수사관님, 이 어머님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지금부터 24시간 원거리 감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일 오후 남산도서관 주변에 우리 팀원들 몇 명 사복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멀리서. 다음날 오후 2시 50분 남산도서관. 오래된 책 냄새와 정적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낡은 카시오 시계를 차고 있었다. 깁스한 팔은 편안한 슬링으로 가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했다. 그는 인문학 서가 구석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입구를 주시했다. 오후 3시 정각.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여자가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다 민준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발견했다. 윤서하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3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민준이 먼저 서가 뒤편에 비상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서아가 뒤따랐다. 미쳤어.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이 낮게 으르렁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고통스러운 걱정이 배어 있었다. 제정신이야. 최진우 서재를 네 발로 기어들어가. 그러다 잡혔으면 어쩔 뻔했어.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 남은 상처, 깁스한 팔. 다쳤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너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여기가 도서관임을 깨닫고 숨을 골랐다. 왜 경찰에 가지 않았어? 왜 나야? 왜 이런 위험한... 그럼 어떡해요? 서아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듯 소리쳤다. 경찰 최진우가 경찰 고위층이랑 매주 식사하는 거 몰라요. 누구를 믿고 가요? 아버지는 그 인간 손에 잡혀있고 당신은 그 인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녀는 무서웠다. 탈출하는 내내 그리고 이곳에 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화내는 얼굴을 보자 억눌렸던 공포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전 대학 시절 민준과 다툴 때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나한테 화만 낼 거예요. 나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그녀의 그 표정. 강민준의 모든 분노가 그 순간 녹아내렸다. 그가 알던 윤서아. 강하고 도도했지만 사실은 겁 많고 여렸던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가 서아의 손을 보았다. 검은 옷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이 붉게 긁혀 피가 맺혀 있었다. 손은 아까 서비스 엘리베이터 통로로 나오다가 낡은 쇠에 긁혔나 봐요. 괜찮아요. 민주는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구급 파우치를 꺼냈다. 그는 서아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서아가 움찔했지만 그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민주는 능숙하게 소독용 솜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아, 서아가 작게 신음했다. 참아, 그의 무심한 말투. 하지만 상처를 닦아내는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그가 밴드를 붙여주기 위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세호아야, 민준이 낮게 불렀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이건 네가 감당할 게임이 아니야. 나 못 가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사라지면 최진우가 아버지를 당장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약혼식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전까지는 나 평소처럼 연기해야 해요. 연기 저택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괴물 소굴로 증거를 줬잖아요. 그걸로 최진우를 잡아넣어줘요. 그럼 되잖아요. 부족해. 민준이 답답한 듯 말했다.
이건 거대한 카르텔이야. 최진우는 꼬리일 수도 있어. 이 증거만으로는 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수백 개야.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서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모르는 사이 도서관 건너편 빌딩 옥상. 한 남자가 고성능 망원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목표 강민준 신원 미상의 여성과 접촉 중. 여성 신원 확인. 윤서아. 사진이 즉시 최진우에게 전송되었다. 자선 경매장에서 막 빠져나온 최진우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윤서아. 그의 고양이가 감히 주인을 배신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약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저택 경호원들 싹 다 우리 애들로 교체해. 윤서아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강민준, 트럭도 피했나 좋아. 검사 나으리는 명예가 중요하지. 플랜 B 뇌물죄는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그 전에 작은 사고들을 좀 선물해 줘야 되겠군. 지하철역 같은 곳 사람 많고 좋잖아. 아니면 식중독 같은 것도 괜찮고. 흔적 남기지 마. 서아와 헤어진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나섰다. 그녀를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심정은 최악이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두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겹쳐 플랫폼은 인파로 가득했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사람들이 노란선 가까이로 몰려들었다. 민주는 깁스한 팔 때문에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밀었다. 민주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스크린 도어가 없는 구형 플랫폼이었다. 그의 몸이 선로를 향해 기울었다. 열차의 헤드라이트가 눈앞을 밝혔고 경적이 요란하게 울렸다. 위험해. 사람들의 비명소리. 민주는 땅을 짚으려 했지만 깁스한 팔 때문에 제대로 짚을 수 없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옆 사람의 가방을 붙잡고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다. 열차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괜찮으세요? 누가 민 거야?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인파 속 자신을 민 사람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트럭 사고, 그리고 지금의 밀치기. 이건 경고가 아니었다. 놈들은 진심이었다. 새벽 6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은 눅눅한 밤샘 근무에 열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젯밤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아찔한 순간이 1초 단위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등 뒤에서 자신을 밀었던 그 손의 감촉. 그것은 우연한 밀침이 아니었다.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힘을 실은 공격이었다. 젠장.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윤서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프로메테스의 실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겸사님,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박진수 수사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내밀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잘 수가 있어야죠. 민준이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최진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어젯밤엔 지하철 선로로 날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까? 박 수사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박 수사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 USB 자료 지금 당장 분석팀에 넘기고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관련 자금 흐름 역추적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윤태섭 회장 자수서 파일. 이건 최진우가 윤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장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특수부 검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냉막한 표정에 정장 차림산의 대여섯 명이 특유의 딱딱한 기운을 풍기며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누구십니까? 박 수사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맨 앞에 선 남자가 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파란색 바탕의 검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분증이었다. 대검찰청 감찰부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민준 검사. 감찰부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준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지금부터 귀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배 옵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뭐라고요? 민준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뇌물수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강민준 검사. 귀하는 현재 수사 중인 프로메테우스 밀수 사건의 주범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총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깁스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감찰팀장이 서류 한 장을 민준의 책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민준의 이름으로 개설된 그 자신도 존재를 잊고 있었던 대학 시절의 휴면 계좌. 바로 어젯밤 11시 그가 마포대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바로 그 시각. 파나마에 서버를 둔 유령 법인으로부터 정확히 50억 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난 이런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어. 변명은 조사실 가서 하시죠. 감찰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금액을 좀 더 올려주셔야겠습니다. 50억. 그 이하는 안 됩니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그러나 분명 강민준의 목소리였다. 딥페이크 음성 조작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최진우가 판 함정이라고. 그 말도 지겹게 들었습니다. 강 검사. 감찰팀장이 조소했다. 모든 검사들이 궁지에 몰리면 함정 수산이 표적 수산이 울부짖더군요. 하지만 우린 이미 제보자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제보자. 당신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려다 당신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중간 전달책입니다. 완벽했다. 트럭 사고, 지하철역에서의 살해 시도. 그것들이 실패하자 혹은 그것들 자체가 플랜 B를 위한 연막이었을지도 모른다. 최진우는 강민준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검사로서의 명예와 권한을 박탈하는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강민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법.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와 법이 이제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애프기고 있었다. 박 수사관 뭐해? 저 자식들 당장. 강민준 검사. 지금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추가 체포하겠습니다. 감찰부 요원 2명이 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 내 말 들어. 최진우가. 사무실 전체 압수수색 실시합니다. 강민준 검사 개인 캐비닛 컴퓨터 하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수사자료 일체를 확보합니다. 안 돼. 민준이 절규했다. 프로메테우스 수사자료. 그 안에는 서아가 목숨 걸고 가져온 USB 원본이 있었다. 저것이 감찰부로 넘어가는 순간 최진우는 모든 증거를 합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맥 수사관 USB 서랍에 민준이 박 수사관에게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감찰 요원 하나가 민준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USB 남산 포토 파일이들을 증거물 봉투에 집어넣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같은 시각 윤가 저택, 윤서아는 자신의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어제 남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오 집사가 아니었다. 최진우였다. 그는 저택 로비에 앉아 마치 사냥을 마친 맹수처럼 여유롭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산 구경은
즐거웠나 서아야. 그의 손에는 고성능 망원 카메라로 찍힌 민준과 그녀가 비상계단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서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아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불에 댄 듯 타올랐다. 감히 내 것을 훔쳐내서 그 자식에게 갖다 바쳐. 진우는 서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3층 방으로 끌고 올라갔다. 오 집사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들은 해고되었고 저택은 최진우의 개인 경호원들로 채워졌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화려한 침실이 아니었다. 인터넷 전화, 심지어 TV까지 모두 제거되었다. 창문은 밖에서 못질이 되어 열 수 없었다. 이곳은 완벽한 강철 감옥이었다. 네온, 여기서 약혼식 날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 진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강민중 검사. 그 녀석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아직 거유치. 그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쯤 아마 검사복을 벗고 있겠군. 무슨 짓을 한 거야? 계엄색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 서아야 총알하니. 불명예지. 진우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가 준 그 가짜는 증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난 네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네 옛사랑은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넌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평생 내 옆에서 웃어야 해. 그는 서아를 방 안에 내동댕이 치고 문을 잠갔다. 쿵, 쿵, 쿵. 서아는 철문처럼 잠긴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안 돼. 민준 씨 안 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강민준은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굴욕감 속에서 감찰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청경들에 의해 자신의 검사 신분증과 배지를 반납해야 했다. 그의 손에서 검사 강민준이라는 정체성이 뽑혀 나갔다. 강 검사.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부장검사였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자네를 믿네만 감찰부 증거가 너무 명확해. 일단 직무정지 명령일세. 부장님, 조사 성실히 받게. 그리고 프로메테스 사건은 오늘부로 타 부서로 재배당되었네. 자네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떼. 직무정지, 사건 재배당. 그것은 강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한, 그의 무기,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윤서아를 구할 유일한 수단까지도. 민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최진우, 네가 이겼다. 그가 감찰부 차량에 오르기 위해 청사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감찰 요원들이 미처 압수하지 못한 그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아까 박 수사관이 몰래 건네준 다른 휴대폰이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명확히, 아니 그의 개인 휴대폰은 압수당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어제 박 수사관에게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달라고 했던 대포폰이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가 와 있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도망쳐. 문자 메시지는 강민준의 망막의 낙인처럼 찍혔다. 살고 싶으면.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 중인 사형 선고의 취소 통보였다. 강민준 검사차에 타시죠. 감찰부 요원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청사 앞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현직 검사 50억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완벽한 헤드라인이었다. 민준은 순순히 끌려가는 첫 계단을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눈은 감찰부 차량이 아닌 청사 앞 로터리를 맹렬하게 훑고 있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로터리를 역주행 기자들과 감찰부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진했다. 비해.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던지며 흩어졌고 감찰부 요원들도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민준의 팔을 잡고 있던 요원들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바로 그 찰나였다. 민준은 깁스를 한 왼팔을 방패처럼 휘둘러 오른쪽 요원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동시에 멀쩡한 오른팔의 팔꿈치로 왼쪽 요원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어 눌렀다. 케어 헉, 두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이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렸다. 타요 검사님 박진수 수사관이었다. 민준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 달리는 차 안으로 몸을 날렸다. 차문이 닫히기도 전에 박 수사관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검사님은 공무집행방해에 도주죄 추가요. 어차피 상관없어.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그 문자 박 수사관님이 보낸 겁니까? 내 박 수사관이 핸들을 격렬하게 꺾으며 추격을 따돌렸다. 감찰부 놈들이 검사님을 정식 조사실이 아니라 안가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서류에도 없는 비공식 장소예요. 제 직감에 거긴 들어가는 문만 있는 곳입니다. 최진우. 그는 강민준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해 그를 이 세상에서 증발시킬 작전이었다. 최진우가 윤서아를 납치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놈은 이제 거칠 게 없어. 윤서아의 증거도 감찰부 손에 넘어갔으니 그녀를 살려둘 이유가 없지. 기검사님, 압수수색 직전에 제가 검사님 책상에서 몰래 빼돌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품 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그것은 민준이 USB를 분석하며 따로 적어두었던 밀수 관련 좌표 중 하나였다. 인천항 제7 보세 창고. 오늘 밤 11시 프로메트스 최종 인도. 이런 젠장.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 최진우는 오늘 밤 거대한 무기 거래를 성사시킬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윤서아를 끌고 갈 것이다. 증거를 훔친 배신자에 대한 처형 혹은 거래를 위한 또 다른 인질로. 박 수사관 차 돌려요. 인천으로. 미쳤습니까? 지금 검사님은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 창고엔 놈들 소굴이에요. 무장한 용병들이 깔려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야지. 민준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 직업, 내 명예 다 잃었어. 하지만 그 여자까지 잃을 순 없어. 박 수사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상관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수석 서랍을 열어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던졌다. 오연발 리볼버였다. 제 개인 소장품입니다. 불법 무기죠. 하지만 지금 검사님한텐 법보다 이게 더 필요할 겁니다. 민준은 차가운 쇠부티를 손에 쥐었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를 구하러 가는 절박한 남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어둠이 내린 윤가의 저택. 윤서아의 방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나와 최진우가 아니었다. 그의 비서실장이자 오른팔인 감정 없는 눈의 김비서였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거한이 살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 이들은 저택의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위험한 자들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약혼식은 내일이잖아요. 서아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께서 장소를 변경하셨습니다. 아가씨의 옛 친구도 함께 초대하는 아주 특별한 파티입니다. 김 비서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거한 중 하나가 서아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다. 놔, 이거 놔.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스탠드 조명을 집어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쨍그랑 남자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아의 뺨을 후려쳤다. 이런 거친 고양이는 회장님 취향이 아닐 텐데. 김 비서가 혀를 차며 다가왔다. 그가 서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윤서아 아가씨,
당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밤 구경하게 될 겁니다. 강민준 검사. 아니, 이젠 그냥 뇌물수수범 강민준 1호군. 그 자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천조각을 꺼내 서아의 입을 틀어막았다. 얌전히 가시죠. 당신의 아버지가 자수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보셔야 하니까. 서아는 눈을 감았다.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삼켰다. 그녀는 짐짝처럼 끌려나가 검은색 벤 차량의 뒷좌석에 내던져졌다. 차는 망설임 없이 서울을 벗어나 칠흑 같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다. 밤 10시, 인천항 근처의 낡은 모텔. 강민주는 박 수사관이 구해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깁스는 거추장스러워 풀어버리고 대신 팔을 검은색 천으로 감아 고정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였다. 놈들이 검사님을 쫓고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창밖을 살피며 긴급하게 말했다. 감찰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입니다. 아까 청사 앞에서 놓친 직후부터 따라붙었어요. 최진우가 보낸 청소팀입니다. 민주는 리볼버의 실탄을 재확인했다. 5발. 내가 여기서 저놈들을 상대할 테니 박 수사관은 먼저 빠져나가요. 무서운 소립니까 같이. 박 수사관은 깨끗해야 해.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만약 실패하면 당신이 유일한 증인이야. 최진우가 감찰부까지 매수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증명할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계엄사님, 가요. 어서. 박 수사관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뒷문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모텔 방에 불을 껐다. 방 안에는 눅눅한 어둠만이 남았다. 쿵, 쿵.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최소 3명이었다. 그들은 노크도 경고도 하지 않았다. 황 모텔의 싸구려 방문이 군화발에 걷어차이며 박살났다. 어둠 속에서 3명의 괴한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박 수사관의 말대로 전문가였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놈들은 민준이 창문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한 듯 했다. 아구역 창문 쪽 확인. 그 순간 민준이 문 바로 옆 옷장 뒤에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3명의 무장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짐승처럼 싸우기로 했다. 개왁. 민주는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을 부상당한 왼팔로 감아챘다. 그리고 오른손에 쥔 리볼버의 총신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인정사정없이 내리쳤다. 퍽퍽. 첫 번째 놈이 소리도 없이 쓰러졌다. 여기다. 두 번째 놈이 총구를 돌렸다. 푸슉. 소음기 특유의 낮은 발사음. 총알이 민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민준은 쓰러진 첫 번째 놈을 방패 삼아 굴렀다. 세 번째 놈이 나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민준은 방가쇠를 당겼다. 탕 모텔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굉음. 리볼버에는 소음기가 없었다. 두 번째 놈의 가슴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이제 한 놈. 나이프를 든 놈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남은 3발을 쏘려 했지만 놈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두 남자가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놈은 민준의 부상당한 왼팔을 노리고 칼을 내리찍었다. 커헉. 칼날이 민준의 팔뚝을 꿰뚫었다. 민준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리볼버를 쥔 오른손을 비틀어 놈의 턱 밑에 총구를 쑤셔 넣었다. 지옥에나 가라. 당.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 안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그는 꿰뚫린 팔의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세워와야. 그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은 신음하며 일어섰다. 그는 놈들의 시체에서 탄창과 권총 하나를 더 챙겼다.
그리고 놈의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델타팀. 목표 제거 완료했나. 무정의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무정의를 입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제거 완료. 현장 정리 후 7번 창고로 복귀한다. 알았다. 상품이 방금 도착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신다. 상품 윤서하였다. 민주는 꿰뚫린 팔을 다시 천으로 동염했다.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오직 분노와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모텔을 나섰다. 밖에는 괴한들이 타고 온 검은색 밴이 시동이 켜진 채 대기하고 있었다. 기다려 서아야. 그는 운전석에 올라타 피 묻은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내가 간다. 밤 11시 30분 인천항 제7 보세 창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눅눅한 소금기와 비릿한 녹냄새를 함께 머금고 있었다. 7번 창고는 항구의 가장 후미진 곳. 다른 구역의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훔친 벤의 운전석에 앉아 창고를 노려보았다. 헤드라이트는 껐지만 창고 입구에는 30분 전 무전에서 들었던 델타팀의 동료로 보이는 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모텔에서의 사투로 잃은 피가 너무 많았다. 왼쪽 팔은 칼에 꿰뚫려 거의 감각이 없었고 어깨를 스친 총상은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보냈다. 놈들의 시체에서 빼앗은 권총 한 자루와 실탄 7발.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그는 검사가 아니었다. 도망자였고 침입자였으며 곧 살인자가 될지도 몰랐다. 세어아야. 그녀의 이름을 되뇌는 것이 유일한 진통제였다. 민주는 창고의 구조를 빠르게 훑었다. 정문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저 정도 규모의 창고라면 화물 하역을 위한 측면 셔터가 반드시 있을 터였다. 그는 차에 시동을 켠 채 기어를 드라이브에 두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는 가속 페달의 근처에 굴러다니던 렌치 하나를 단단히 끼워 고정시켰다. 가라. 민주는 차에서 굴러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발에서 떨어진 바에는 마치 유령 운전자라도 있는 듯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창고의 정문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뭐야? 저 차, 델타팀 차량인데. 경비병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차를 향해 다가서는 순간 벤은 렌치에 걸려있던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히며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다. 비할, 광, 벤이 경비병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정문의 철제 구조물에 처박혔다. 요란한 경보음이 항구의 밤공기를 찢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창고 안에서 무장한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일이야? 침입자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정문으로 쏠린 사이 그는 어둠을 틈타 창고의 측면으로 달렸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거대한 화물용 롤링 셔터가 있었다. 다행히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고 사람 하나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었다. 민주는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하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는 희미한 비상등 몇 개만이 켜져 있었고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가장 밝은 조명이 비추는 공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성사된 거요, 미스터 첸. 최진우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바이어들과 열린 나무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최신형 자동소총,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핵심 상품인 소형 드론 폭탄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윤서하는 차가운 쇠 의자에 묶여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시선 끝에는 그녀의 아버지 윤태섭 회장이 피투성이로 무릎 꿇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장님. 최진우가 김 비서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아 윤 회장 앞에 내던졌다.
강민준이 데이터로만 보았던 그 자수서 실물이었다. 여기 서명하시죠. 그럼 서아는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의 사고 이후에 내가 당신 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지. 이 악마 같은 놈. 윤 회장이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고집불통이시군. 최진우가 쯧 혀를 찼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서아가 경멸감에 몸을 비틀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나 보네. 서아야, 유감이군. 이 거래가 끝나면 넌 이 배신자들과 함께 바다 밑에 수장될 거야. 네가 그토록 구하려던 강민준처럼 말이지. 에우비읍. 서아가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탕탕탕. 회장님, 최진우의 용병 하나가 급하게 달려왔다. 정문이 뚫렸습니다. 강민준인 것 같습니다. 최진우의 미간이 처음으로 찌푸려졌다. 델타팀 셋을 보냈는데 살아남았다고. 이런 질긴 바퀴벌레 같으니.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전체가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민준이 롤링 셔터 옆에 주 전원 차단기를 총으로 쏴버린 것이었다. 모두 쏴버려. 최진우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암흑 속에서 용비용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탕탕탕. 하지만 민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의 유령이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총알을 아껴야 했다. 대신 그는 컨테이너 그림자를 타고 이동하며 흩어진 용병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배운 특수부 검사였다. 군 복무 시절 익혔던 CQC 근접 전투술가 몸에 배어 있었다. 어디야, 놈이 어디. 혀헉. 어둠 속에서 용병 하나가 민준의 부상당한 왼팔에 목이 감겼다. 민준은 고통을 참으며 팔에 힘을 주어 놈을 끌어당겼고 오른손의 총신으로 놈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두 번째 용병이 소리를 듣고 총을 난사했다. 민준은 이미 자리를 옮긴 후였다. 그는 놈의 등 뒤에서 나타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묻혔다. 비상전원 켜. 최진우가 소리쳤다. 그때 민준이 서아가 묶여있는 중앙 공터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서아야. EUB 세호아의 눈이 커졌다. 피투성이가 된 민준이었다. 저기 있었군. 최진우가 서아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강민준. 네가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어. 그 순간 창고의 비상전원이 다시 켜졌다. 붉고 희미한 비상등이 창고 안을 지옥처럼 물들였다. 강민준은 공터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와 최진우 사이의 거리는 약 15m. 그 사이에는 쓰러진 용병들과 무기 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기꼬리 말이 아니군 검사 나으리. 최진우가 조롱했다. 네가 그토록 지키려던 정의가 지금 내 꼴이야. 피투성이, 범죄자, 그 입 다물어.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는 쏠 수 없었다. 서아가 인질로 잡혀 있었다. 왜 쏠 수 있겠어? 넌 검사잖아. 아, 맞다. 이젠 아니지. 최진우가 웃으며 서아의 머리에 겨눈 총을 내렸다. 재미없군. 넌 이미 끝났어, 강민준. 그는 옆에 있던 용병 대장에게 턱짓했다. 저 년부터 쏴. 저 년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 용병 대장이 망설임 없이 소총을 들어 서아를 겨눴다. 안 돼. 윤태섭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용병에게 달려들었다. 내 딸은 안 돼. 매용청한 영감 용병이 개머리판으로 윤 회장의 가슴을 내리쳤다. 윤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0.1초 만에 일어났다. 용병의 총구가 다시 서아에게 향하는 순간 세오아야. 강민준이 포효하며 몸을 날렸다. 그는 서아의 의자를 덮치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타타타타타. 소총이 불을 뿜었다. 민준의 등이 어깨가 그리고 옆구리가 총알에 찢겨나갔다.
민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흘리며 서아를 감싼 채 그녀의 의자 위로 무너져 내렸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서아의 얼굴을 적셨다. 민주어 씨, 민준 씨, 서아는 입에 물린 테이프 너머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눈앞에서 그가 자신을 위해 총알바디가 되었다. 해요, 해요. 민주는 피를 토해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서아야, 뒷골값 떨고 있군. 최진우가 차갑게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게 네가 선택한 정의의 끝이다. 그가 민준의 머리에 확인 사살을 위해 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였다. 안 돼. 서아는 자신이 어떻게 의자의 결박을 풀었는지 몰랐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며 그녀는 민준이 쓰러지기 직전 몰래 쥐어준 작은 나이프 모텔에서 챙긴 로 밧줄을 끊어낸 상태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대학 시절 사격 동아리에서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최진우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개우악, 총갈은 빗나갔지만 최진우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최진우가 고통에 총을 놓쳤다. 아이, 이 미친년이. 최진우가 분노에 휩싸여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는 다시 총을 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덮쳐 총을 빼앗았다. 감히 날 쐈어. 그가 서아의 목을 졸랐다. 내 놈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세호. 아. 민주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서아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바닥에 있던 무기 상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소형 드론 폭탄의 기폭 장치였다. 초에, 진우. 민준이 피를 흘리며 웃었다. 이게 내 놈이 원하던 거였지. 최진우의 시선이 기폭 장치로 향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안 돼, 미쳤어. 여기서 터뜨리면 우리 다 죽어. 어차피 난 죽었어. 같이 가자. 민준이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로 가져갔다. 서아야, 도망쳐. 최진우는 서아의 목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서아는 민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 역시 저것이 폭탄임을 깨달았다. 실러 가치가 민준 씨.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창고 밖에서 수십 대의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가까워졌다. 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특검팀이라고 적힌 방탄조끼를 입은 수사관들과 해양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최진우, 넌 포위됐다. 박진수 수사관이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민준과 연락이 닿던 유일한 다른 라인. 감찰부에 매수되지 않은 특검팀에 이 모든 정보를 넘긴 것이었다. 최진우는 망연자실했다. 외국인 바이어들은 이미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는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 씨, 정신 차려요, 민준 씨. 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손은 기폭장치를 꽉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잡았다, 최진우.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겼다. 서아의 절규가 텅 빈 창고를 울렸다. 안 돼, 눈 떠요. 제발. 환자 의식소실 혈압 급강하. 지스 3점. 이대로 가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에피네프린 1mg 야알. 구급차 안은 지옥이었다. 윤서아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온몸은 강민준이 쏟아낸 뜨겁고 비릿한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구급대원들의 절박한 외침과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만이 울렸다. 그녀는 민준의 피범벅이 된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자신을 감싸 안으며 총알을 받아내던 그의 등이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어주던 그의 마지막 눈빛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민준 씨, 제발. 죽으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창고에서 끌려 나오던 최진우의 악에 받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윤수와 강민준, 내가 내 놈들 둘 다 지옥 끝까지 쫓아갈. 박진수 수사관의 주먹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아버지 윤태섭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딸과 민준을 한번 바라보고는 순순히 특검팀의 차에 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끝나지나. 끝이 않았다. 심정지입니다. 빅제이의 모니터의 파형이 일직선을 그렸다. 서아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다. 비켜요. 구급대원이 서아를 밀치고 민준의 가슴 위로 올라탔다. 차징 클리어. 쿵민준의 몸이 활처럼 튀어올랐다. 아직이야 다시. 쿵무. 제발 돌아와. 강민준, 서아가 절규했다. 아, 돌아왔습니다. 펄스 잡힙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센터의 자동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3일 후 병원 중환자실 복도. 윤서아는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램프가 꺼졌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14시간에 걸친 대수술. 총알 3발. 하나는 어깨를 관통했고 하나는 폐를 스쳤으며 마지막 하나는 척추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복부에 박혀 있었다. 기적입니다. 피로에 절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환자의 생명력이 대단하군요.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48시간이 지나고 다시 24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은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였다. 아가씨, 아니 이젠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박진수 수사관이 캔 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강 검사님, 소식은 아직요. 서아가 낮게 답했다. 박 수사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무모한 검사, 정말이지.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도망치기 직전에 자기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진우 수사 관련 인수인계 파일을 저한테 몰래 넘겼더군요. 자기가 죽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런 미친놈입니다, 그 사람이. 서아의 눈에서 꾹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조혜진우는 구속되었습니다. 박 수사관이 보고를 이어갔다. 강 검사님을 뇌물죄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대검 감찰부 라인도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강 검사님을 안가로 데려가 제거하려 했던 증거도 나왔고요. 강 검사님이 훔친 USB는 아니, 윤서아 씨가 목숨 걸고 빼내신 USB는 특검팀에서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프로메테스 카르텔은 뿌리째 뽑힐 겁니다. 아버지는요, 박 수사관은 잠시 망설였다. 윤태섭 회장님,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20년 전 인천 창고 화재 사건, 그리고 최진우에게 협박받아 명의를 빌려준 사실까지. 특검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최진우의 강요에 의한 범행 가담인 점이 참작될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과실치사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정의였다. 민준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강 검사님은 서아가 물었다. 깨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의 총기 사용에 박 수사관이 희미하게 웃었다. 특검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법 좋아하는 양반이 법을 아주 신나게 어기셨다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거대한 악을 잡았죠. 모든 정황이 참작될 겁니다. 검사직 아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깨어나기만 한다면요. 다시 4일이 흘렀다. 강민준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다. 서아는 그의 병상을 지켰다. 그녀는 윤그룹의 임시회장으로서 산더미 같은 법적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모든 것을 변호인단에게 맡기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척해진 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의 손등의 팔에 그리고 이마에 남은 상처들을 어루만졌다. 자신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었다. 민준 씨,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3년 전에 당신을 버렸던 거, 아버지를 핑계댔지만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요. 당신의 가난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버리고 당신과 함께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이 지옥에 끌어들여서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요. 일어나서 나한테 화내요. 욕해도 좋아. 3년 전처럼 나한테 소리라도 질러줘요. 제발. 그때였다. 서아의 손을 잡고 있던 민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아는 숨을 멈췄다. 민준 씨. 그의 무거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눈동자가 서아를 향했다. 목이 완전히 잠겨 갈라지는 소리. 하지만 그것은 서아가 지난 일주일간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감미로운 천상의 소리였다. 세상에, 세상에.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호출배를 눌렀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민주는 그녀의 우는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달싹였다. 너 진짜 시끄럽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서아는 그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돌아왔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검 강 검사, 부장검사가 복도를 지나가는 민준을 불렀다. 오늘 재활치료 가는 날 아닌가 무리하지 말게. 괜찮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말끔한 검사복 차림이었지만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척추를 비껴간 총알은 그의 신경 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겼다. 그의 직무정지는 풀렸고 도주 및 총기 사용 혐의는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이 인정되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의 뜨거운 감자이자 부패를 척결한 살아있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쯔쯔쯔스, 저 고집불통. 부장검사가 혀를 찼지만 그의 눈에는 대견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프로메테스가 아닌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가 파일 하나를 집어들 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아직도 퇴근 안 했어요. 강 검사님. 윤서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갇혀 있던 공주가 아니었다.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는 윤그룹을 성공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젊고 유능한 회장이 되어 있었다. 윤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민준이 짐짓 딱딱하게 말했다. 회장님 말고. 서아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겼다. 오늘 아버지 면회에 다녀왔어요. 2년 남으셨대요. 20년 전 사건은 과실치사로, 이번 건은 협력한 점 참작돼서.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검사님께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섭 회장은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최진우는, 종신형, 항소는 모두 기각됐어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가 매수했던 정치인, 검찰 간부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죠. 사무실 안에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그날 밤의 어둠이 아닌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다 끝났네요. 서아가 속삭였다. 흉터는 남았지. 민준이 자신의 다리와 셔츠 속에 가려진 수십 바늘의 수술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서아가 그의 지팡이를 쥔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3년 전 남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난스럽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저기요, 강민준 검사님. 왜? 나 체포할 거 없어요. 민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무슨 혐의로?
검사님 마음을 훔친 죄, 그리고 불법으로 검사님 병실을 점거한 죄. 서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장난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라는 듯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입계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죄목이라면 그가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지팡이가 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마 나도 공범일 거야.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3년의 망설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시간,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6개월. 그가 서아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화려한 재벌과 영웅 검사의 키스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비로소 서로의 오늘을 확인하는 평화롭고 완전한 입맞춤이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는 가려질 수 있고 사랑은 시험받을 수 있지만 진실과 용기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과 서아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짜릿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